카카오톡의 발전과 탄생을 보면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장악했더니 쇼핑이라든지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연달아서 우르르 가져갔지 않습니까? 카카오톡도 좀 코드레이드 발동해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산업계를 재편하는 건 이 대화의 공간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화를 장악한다는 건 결국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데 인간의 시간을 장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거기에 머물고 될 때 가장 편한 게 한 곳에 머물 때 한 곳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대화 공간을 장악하게 되면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장악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AI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부분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가 GPT 모델이나 람다 모델이나 뭐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학습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 오픈넷과 같이 일을 해보신 경험에 의하면 이걸 뭐 오픈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안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혹시 뭐 어떠한 뭐 묘책이 있을까요? 블랙박스라는 것이 모델을 개발한 사람이 공개를 안 해서 블랙박스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의 작동 흐름이 중간에 있는 것이 블랙박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대단히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이런 데이터를 집어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너무 잘하다 보면은 제프리 힌턴처럼 두렵다, 공포스럽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학습시켰는지를 백서화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업 비밀이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어떤 정부의 기관에다가 관리해 줄 수 있는 투명한 기구에다가 제출할 의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재무제표를 속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되게 큰 처벌하죠. 그걸 보고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재무제표에도 보면은 그 룰 세팅이 있거든요. 어떠한 표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었느냐. 이 표준도 또한 업그레이드를 하죠. 소프트웨어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1980년대는 없었지만 2000년대 오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재무제표의 이 룰들도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지식 수준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처럼 저는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던 이런 것들의 백서를 제출할 의무와 평가 기관들이 저는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룰 세팅을 정치권에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뭔가 확인할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화이트 페이퍼를 제출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없죠. GPT도 그렇고 람다도 그렇고 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비밀인 거죠. 그렇죠. 꼭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으시고 지적이 그래서 뉴욕 증시가 사실은 그래서 증권거래감독위원회가 되게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고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인공지능을 만드는 진영에서는 무서워하는 데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돼요. 사람이 실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사업권 다 가져가는구나. 지금 은행 것은 핀테크는 다 그렇잖아요. 금융감독위원회 얼마나 무서워해요. 금감위에서 떴다 하면 우리 큰일 나는구나.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저런 인공지능 감독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업들이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이제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챗GPT가 딱 나오자마자 미국의 온라인 기업 중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망하느니 마느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먼저 시작해주시죠. 우선은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에세이 부분이 되게 미치는 영향이 강하죠. 근데 교육에 있어서 에세이가 가지는 가중치나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치는 파급 효과는 현재로서는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에세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뭐 심지어는 물리학도 에세이로 교육하기도 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실수가 존재하는지 증명하는 방법도 푸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어떠한 사고들도 에세이로 풀어내기도 하고 가정에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줘야 되고 너의 그 다음에 가설이 무엇인지를 항상 과학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술이나 아트 같은 경우에서도 미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 이거 왜 만들었어? 왜 이렇게 했어라면 그냥 창작자의 뜻입니다라고 퉁칠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자기가 보호를 하고 있고 변론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예를 들면 예술의 어떤 점수에도 들어가는 거고 평가에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세이 교육의 비중이 되게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GPT의 여파가 우선 당장에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에세이로부터 조금은 주관적 평가, 주관식 문제는 단답형으로 보통 많이 돼 있고 논술형 문제만 대단히 이렇게 긴 문장의 어떤 표현들로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한다라면
미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전자계산기는 제가 아주 작은 예였던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스마트폰을 오픈북처럼 아예 수업 시간에 쓰고 시험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쓰게 하고 스마트폰의 앱에 있는 GPT를 쓰게 하는 교육 체계로 나아간다라면 그렇게 하는 친구들하고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만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엑셀을 다루는 부장님과 못 다루는 부장님보다 더 큰 격차가 날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럼 한국의 이제 교육계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 방식을 뜯어 고칠 것인지 말 것인지 완전히 혁명적 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는 해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서희가 단판을 짓기 위해서 중국 외교관하고 먹었던 음식이 뭘까요? 그게 국수예요. 예를 들자면 정답이. 예. 이거를 암산해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풀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암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워낙 공무원 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날 외교관하고 먹었던 음식까지도 우리는 외워야 돼. 물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국수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걸로도 외교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국빈 만찬을 할 때도 어떤 음식을 대접하느냐. 이번에도 국빈 만찬을 갔더니 셰프가 뭘 해줬다, 안 해줬다. 뭐 이걸 가지고 무시했니, 존중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역사에 기록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랍스타였냐 아니냐 외우는 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암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면하고 있는 질적인 문제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인 문제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거기는 에세이가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면적으로 밀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학생들은 뚫을 거니까 집에 가서 GPT로 하지 말아라라고 한다고 안 할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뉴욕시티라든지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공립 퍼블릭 스쿨에서는 접속하는 걸 차단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줬다고. 그리고 도쿄 대학도 얼마 전에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몇 가지의 중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교사회의를 하면서 풀어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국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풀어줬어요. 또. 결국 뉴욕시티도 결국은 풀어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차단해 놔도 VPN으로 다 접속할 수 있고.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집에 가서 어차피 쓸 건데 결국은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GPT라든지 인공지능은 더욱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할 텐데 빠르게 진화하는 것과 함께하는 학생들에서 교육받은 것은 교육 체계가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방화벽을 칠 수 있을 것인가? 칠 수 없다라면 빨리 전면적으로 우리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모든 교과 과정과 수행 능력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공정해야 되거든요. 공정하지 않으면 교수님 아시잖아요. 수험 채점 잘못하면은 그래 이미 학생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저기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 이루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사님께서 책 내용에 보면 이것을 옹호하는 분과 강성 반대하는 분. 이게 교육자 부분이고 또 학생도 이것을 옹호하는 학생과 반대하는 학생 이렇게 막 나누셨는데 거기 예를 드신 게 뭐냐면 스탠포드 학생들이 숙제를 챗GPT를 이용해서 낸 학생이 거의 17%다. 근데 챗GPT로 나온 결과를 읽어보지도 않은 학생도 5%가 있더라. 근데 중간에 보니까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커리큘럼이 잘하면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나? 그래서 저 그거 여쭤보려고. 우선은 첫 번째로는 GPT를 활용하는 리터러시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고 이것을 활용할 때 조심할 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너가 밟게 되는지 이런 교육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커리큘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지 이도 예를 들면은 뭐 자연어 처리를 좀 잘 알아가지고 또는 파이썬을 좀 더 알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 거고 요즘 법률사무소에서도 구하죠 사람. 구하는데 여기에 어떠냐면 순수하게 엔지니어만이 아니라 법적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에서 이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건 개발자들이 하는 거라서 개발자들의 영역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문학자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 법학자 중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의학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고 마케팅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고 자기 고유 영역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나와야 되는 그렇죠. 그러려면 뭐냐면 전 교육 과정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교육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뭐냐면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지금은 없으니까
내가 엑셀을 잘 못 다루겠으니까 엑셀 전문가를 지금 우리가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엑셀은 다 배우고 들어가야 될, 다 알아야 될 기본적인 툴이 되는 것처럼 저는 프롬프트 교육이 기본 교육으로 들어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 전공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바벨론의 탑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언어 번역과 관련돼서는. 디벨이라든지. 그러면은 과거에 있어서 학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애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문과, 불문과, 중문과 다 땡!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지금의 학문들을 결합시킬 것인지 이거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커리큘럼이 변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전문가의 커리큘럼들이 이제는 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갖고 들어가줘야 되는. 저는 당분간에서도 요즘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업들을 지금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각종 활용법, 저는 가정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챗GPT로 돈은 뭐 500만 원 버는 법, 이런 건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전공 분야에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쓸 것이냐. 근데 그것을 이렇게 커리큘럼에다가 넣으신다고 하는 것과 아까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또 뭐 어떤 윤리에 대한 교육까지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 교육자 입장에서는. 교육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역화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게는 못 들어가는 아픔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커리큘럼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리면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의 모든 것들을 모아놓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제가 과거에 마치 애플이나 구글이 앱들을 모아놓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는데 고객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게 하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약간 기분이 좀 언짢은 듯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문적으로 쓰다가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균형점이 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어요. 저는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이 초기 산업 시기에는 스노우볼 이펙트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MS도 지금 자기네들이 분위기를 타버린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챗GPT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빙이라는 걸로 시장 점유율을 올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뭐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컴퓨터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순이익은 많지 않다 그래요. 순이익이 많지 않다 그러는데 시장 점유율을 1% 가져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펙트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1% 더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경제 효과를 알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 AI나 MS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단단하게 협력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독주 체제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코드 레드를 발행했을 정도로 적색 경보를 냈고, 왜냐하면 사실은 구글에서 볼 때는 저는 되게 어려운 건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출 부분에서의 축소, 검색 광고라는 전통적인 것 없이도 바로 사람들이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검색 광고는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나오고 있는 검색 광고가 있고, 검색 결과를 눌러서 그 사이트 갔더니 애드 네트워크로 나오는 그 광고도 사실 구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먹었는데 이거를 다 답으로 줘버리니까 매출 부분에서의 축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챗을 한 번씩 사람들이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니까 과거에 이윤율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화되는 시대로 가버리는 거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할 테니까 구글에서도 안드로이드처럼 이걸 저는 언어 모델은 운영체계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건 그 위에서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플러그인이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을 거거든요, 운영체계가. 엑스피디아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여행 예약하면 그 수수료 왜 안 받겠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로 가서 지금 iOS나 안드로이드가 지금 전 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타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다른 기업에서도,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또는 SK라든지 이런 기업에서도 빨리 이 운영체계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운영체계 시장 경쟁이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플러그인이 붙어가지고 앱 생태계가 붙을 거라는 것을 기업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평화적인 타협이라든지 지금 뭐 서명운동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쉬자라든지 또는 이걸 가지고 좀 더 개방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많은 외침들이 있겠지만 거칠게 표현하면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이 기업은 생존을 걸고 하는 거대한 판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느낌에 이게 하나하나의 변화가 합쳐져서 그 플러그인을 만들게 됐을 때에 플랫폼 경쟁이 엄청난 경쟁들이
뒤에 숨어 있는데 네. 그게 마치 폭풍 전야처럼 막 네.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이런 와중이다 보니 이걸 느끼면서도 대비를 못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카카오톡의 발전과 탄생을 보면은 대화를 장악했더니 나머지도 연달아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장악했더니 그 위에 쇼핑이라든지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연달아서 우르르 가져갔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게 뭐냐면 대화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대화의 공간이 편해지면 그 공간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을 장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신뢰할 수 있는 판이라고 한다면 저는 카카오톡도 좀 코드레이드 발동해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챗GPT가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줘 기능을 만약에 플러그인으로 어떤 걸 가져와 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친구하고 대화도 해버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의 공간이 꼭 이것이 머신과 인간의 대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계와 인간의 대화의 공간에 인간과 인간의 대화의 공간도 확장해서 집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놀라고 있는 거는 와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도 이것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산업계를 재편하는 건 뭐냐면 이 대화의 공간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충분히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못할 이유가 왜 제가 왜 챗 GPT랑만 대화를 해요? GPT가 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이거 친구한테도 얘기해 내가 전달해줄게. 플러그인 있어 나한테. 아니 엊그제 제가 본 그 논문에 의하면 이미 4,000개 이그샘플들이 나와서 챗GPT와 다른 서비스들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4,000개?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인간을 다 연결해서 챗GPT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장악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데 인간의 시간을 장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거기에 머물고 될 때 가장 편한 게 뭐냐면 한 곳에 머물 때 한 곳에서 다 해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플러그인 전략을 쓰다 보니까 한 공간 안에 이제 다 갇혀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 근데 그것이 이제 거꾸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 락인 이펙트를 이렇게 잠금 효과를 해가지고 못 가게 막아버리는 효과인 건데 사실은 이거는 기업의 발전 수순에서는 반드시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드는데 인류를 그들이 구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게 한다라면 기업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리 기업이 만약에 이걸 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저는 오픈소스로서 경쟁 구도를 지금 빨리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iOS하고 안드로이드 기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개만 결국 남은. 그러다 보니까 규제하기도 어렵고 거대한 공룡이 탄생했던 것처럼 초기에 많이 열어주거나 또는 이것들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좀 고민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뭐 그들이 합의를 하면서 이 전쟁에서 프로토콜 합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대해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다른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인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대화 공간을 장악하게 되면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나머지 부분은 장악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전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는 국가의 경쟁이 이제 기업의 경쟁이 됐고 이제 각각의 영역의 경쟁이 돼서 국가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이제 인터넷이 되고 모바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챗GPT나 생성형 AI가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킬 필요는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모바일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켜줬는데 몇 없잖아요. 자기의 쇼핑을 자기의 소셜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또 그거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거기서 또 한번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해외 유럽 이런 나라들처럼 그냥 미국에 다 휩쓸려 갈까? 뭐 이런 게 고민입니다. 그 저도 사실은 뭐 이런 걸 꼭 애국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가 그냥 지배하는 사회보다는 그래도 다양성들이 존재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또 사실 네이버가 잠깐 지배했던 시기에서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카카오라는 신흥 경쟁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잖아요. 둘이 또 경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처럼 이 언어 모델에 있어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한테 다 열어주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의미 있는 경쟁자들이 나와주면서 무게중심을 균형점들을 맞춰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도 해외 기업만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스타트업이 저는 충분히 카카오도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새로운 주인공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영웅이 나타날지 기대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빌 게이츠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큰 거대 기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디 차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무섭더라. 지금 그 말씀 신선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우리 것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육성을 네, 해야 그러기 되고. 위해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데이터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자면 DBPR처럼 학술 논문들이 접근성이 저작권으로 많이 보호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공유와 개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데이터 좀 다 까봐라. 오픈 데이터 나오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좋은 데이터 있으니 좀 내놔라 그러는데 사실 그걸 말고 의도적으로 좀 발굴해야 한다고 봐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려시대에 있었던 조선시대에 있었던 데이터도 조금 기계가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로 바꿔주고 그리고 또 가장 양질의 데이터가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학술 논문들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저작권을 풀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학습을 위한 오픈 액세스를 즉 열린 접근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떻게든지 좀 양질의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트업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좀 이렇게 해줬을 때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더라도 어떻게 또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되게 작은 규모의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정말 엄청난 연산을 해야만 한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효율성은 충분히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데스크탑에서 돌아갈 수 있는 또는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적은 연산을 하는 좋은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가능성들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문화적인 쇼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쭤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몇 가지를 이렇게 쓰다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균형과 기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그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애매모호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백서와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무엇인가 같이 어떻게 보면 감시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떤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으셨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익히고 해서 같이 동반해서 나가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고요. 끝으로 이 생성 AI 혁명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좀 남아 계시면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건 항상 인간과 기계를 대결 구도로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지평이 더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충분히 인간과 기계의 대결 구도로 인공지능을 많이 바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엑셀처럼 볼 것인가 계산기처럼 볼 것인가 도구로서 나의 동반자로 볼 것인가로 봤을 때 지평들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문제점도 더 많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당장 써야 되고 내 자식이 써야 되고 내가 동료들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회사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들 것인가 교육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거를 나의 동반자로 만들 것인가 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또 양심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이걸 활용하게 할 것인가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동반자로 봤을 때 보이는 문제들이 더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산업의 룰들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기업의 질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조금은 이러한 긴장감, 기술에 대한 겸허함 이런 것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